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가 좀 꺼려졌는데 오늘은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기분 좋게 선선하고 결정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모처럼 봅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신선한 가을 공기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는 정경심 교수에게 달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눈이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검찰의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느냐의 검찰 수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계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마저 번번이 기각되고 있어서 난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장관을 과연 검찰이 소환할 수 있을지, 법원은 언제까지 영장을 기각할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타임라인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황당한 일입니다. 검찰과 국토부 사이에 이 타다를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의 주장은요. 우리가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하기 전에 우리도 고민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 국토부에 우리가 2차례나 물어봤다. 이 타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의견 물어봤지만 정부가 이 타다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 마땅한 답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상 우리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결국 새로운 산업 영역에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 촌극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토부가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공문 보낸 후 7월 독촉 공문까지 검찰이 보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갈등이 첨예해서 공식적으로 답을 못했다. 아니, 갈등이 첨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밝히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타다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부 간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타다업계와의 갈등 속에서 그냥 아예 손을 놓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뭐 하신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ICBM 이동식 발사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팩트가 틀렸다는 거죠. 정의용 안보실장,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큰 어른인데 북한이 ICBM 발사대를 활용했는지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본 팩트와 다르게 알고 있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잠시 후에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컨대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싣고 와서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지 않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놔서 쐈다고 해서 ICBM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한 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야 모두 리더들의 리더십이 흠집이 났다. 목소리로 사라졌다. 한 사람씩 볼까요? 여당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른바 조국 대전에서 덮어놓고 수호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책임감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인재 1호 박찬주 영입부터 삐끗, 나 원내대표와 엇박자로 균열, 거기에 색스폰까지 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비당권파가 퇴진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고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조국 국면에서 데스노트를 아예 접었다라는 비판, 게다가 민주당의 이중대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난 리더십. 어디 흠집 안 난 리더 없습니까? 리더 급부합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국내의 경제 전문가 21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층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점 10점 만점 중에 소득 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이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최저점 4.9, 혁신성장 5.1, 공정경제 5.5. 문재인 정부의 총 경제 정책에 대한 총점은 1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서 낙제 수준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 5명은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발견됐다라고 발표했던 실종자의 시신이 인양해보니까 헬기 내에는 없었습니다. 인양 중 유실된 것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일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독도 소방 헬기가 추락을 해서 나흘 만에 인양은 됐고 이 중에 시신 2구에 대해서 수습을 했지만 아직 5분의 시신을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소방 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내리라고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경찰이 실종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헬기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헬기 추락 영상. KBS가 이 헬기 추락 영상을 찍고 확보하고도 그 영상 좀 보여달라라는 경찰의 협조에 대해서 우리 영상 없는데? 라고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날 KBS 메인 뉴스에서 떡하니 그 영상을 단독이라고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KBS 메인 뉴스의 단독 보도가 더 중요했던 걸까요? 공영방송 왜 이러나? 잠시 후에 오늘의 하프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얼마 전 레깅스를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급기야 판사의 판결문에 피해 여성의 몰래 찍힌 사진까지 실렸다는 것을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여성이 판결문에 본인의 몰래 찍힌 사진이 실린다면 재판을 받고 싶겠느냐? 저는 재판부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정말로 실력 있는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이거 정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소환을 할 수 있다면 검찰 수사는 정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정점에서 검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종군입니다. 종군.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 대해서 특색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 생방송 쉬겠다 밝혔습니다.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본업을 잊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수사 피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물갈이.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갈이가 시원치 않다라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월요일 아침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은 과연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는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당위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은 어렵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소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환 임박 조국 주요 혐의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구속 만료일이 11일이에요. 11일 전. 그렇죠. 이러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 정경심 교수를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11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최소 8가지 혐의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딸, 친구들, 아들, 서울대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리고 그 서울대 증명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전 장관 본인만이 관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두고 야당에서는 거기가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사무처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 사모펀드 의혹. 부인 계좌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쏜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5천만 원 더 쏜 것. 총 1억 쏜 것. 자, 차명 주식 등 신고 누락 경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웅동학원 의혹. 캠코에 있는 웅동학원 빚을 동생이 피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죠. 가압류 등 법률 검토 여부. 그 큰 그림을 조국 전 장관이 그려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 교사 채용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출제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네 번째, 증거 은닉 및 위조 의혹. PC 교체해준 김경록 PB의 행위를 인지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설렁탕만 먹었느냐? 의혹. 블라인드 펀드 추가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냐? 하는 의혹들. 크게 분류하자면 4가지. 세부적으로는 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정경심 씨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검찰 입장에선 다행인 게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 조사를 뭐 지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과정, 구속되기 전부터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침대 축구처럼 검찰의 조사를 좀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총 20일의 기간 안에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조사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11일,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미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추가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굉장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공범 등에 대한 연루가 돼 있을지를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 정경심 교수를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야 될 것이고 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에는 정 교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수사의 논리라는 거죠. 아마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마지막 고민은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권력형 범죄 비리를 핵심적으로 보게 될 텐데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부인이 이제 코링크와 WFM에 대량으로 이제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이었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과연 손을 뻗을 것이냐. 네.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건데 문득 궁금한 게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셨으니까 이른바 검찰 내에서 우리가 뭐 범털 얘기, 개털 얘기 하잖아요. 네. 조국 전 장은 분명히 둘 중이라면 이제 범털에 해당이 될 텐데 수사할 때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 또 본인의 이제 상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그럼 조국 장관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조국 씨라고 합니까? 아니면 조국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조 선생님이라고, 조 교수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인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에 전직이 있었으면 뭐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장관님이라고 호칭한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은 교수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교수님이라 부르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네네네. 장관님이라고 하지 마라. 네. 그런데 지금 원래 그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이제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혐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혐의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짚어준 거 이외에도 예.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WFM 주식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돼서 그분을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걸 감찰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이게 더 많아요.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예. 검찰에서는 계속 조사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증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소환하려나? 다음 주 소환하려나?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일 날 일단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어떤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좀 늘어지면 약간 피로감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검찰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데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정경심 교수와 그다음에 조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이랄지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법원서에 계속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혐의가 너무나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구속 중인데 네 번째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조국 소환 최대 변수는 정경심. 그제 정경심 구속 후 네 번째 소환 조사. 2018년 1월 WFM 주식 매입 당일 청와대 ATM에서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 이체한 단서를 확보해서 자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그제 추궁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종종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시력 문제로 조서 열람이 힘들다. 구치소에서 안과 진료를 신청하기도 했다. 정경심 측은 법원이 구속을 합당한 건지 여부를 재판단하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확실히 검찰이 가장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청와대 안에 있는 그 ATM 혹자는 그 100일 경비단 안에 있는 그 ATM 기를 쓴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하는 분도 있는데 왜 그때 급하게 시세보다 싸게 부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조국 전 장관이 급하게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을 쐈는지 그게 제일 검찰은 궁금하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왜 그때 당시에 주식을 그렇게 사는데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급하게 ATM기를 통해서 줬느냐. 그리고 이 이전에 또 뭐 쿠링크피가 설립될 당시에 또 5천만 원을 줬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이제 검찰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소식을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조국 교수의 계좌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자꾸 기각된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인근의 ATM기에서 확인됐다는 얘기마저도 지난주에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설명 쭉 주셨듯이 조국 교수의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역으로 추정해갖고 검찰이 그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그 합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급하게 무언가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한 것 같은데 검찰은 아직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분명한 선까지 접근을 못한 것 같고 더더욱이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참 세긴 세네요. 휴대전화랑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계속 기각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조국 전 장관이 통장을 아예 오픈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핸드폰 통장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검찰에서는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을 장기화해서 대통령에게도 결코 이 정부에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역으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사에 애로가 있지만 만약 조 장관이 실제로
조사를, 그게 어떤 참고인이든 뭐 피해자든 조사를 받고 들어가면 멘붕 상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일정 정도의 어떤 수사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했지만 검찰이 쥐고 있는 뭔가를 조국 전 장관을 당혹시킬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 그렇다면 이번 주에 혹시 조 전 장관이 소환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조사가 될까요? 조국 소환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비공개 소환의 수혜? 검찰은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내세웠죠. 아마도 정경심 교수 때처럼 조국 전 장관도 언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불러서 검찰에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에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집에서 검찰청사로 가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기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직 장관 예우에 대해서 아마 검찰 간부와 티타임은 줄 거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 호칭은 김광삼 변호사님 예측대로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나 조국 씨가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간에도 조사를 할 것이냐, 수차례 조사가 부담돼서 야간 조사를 일단 검찰에서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받을지 말지는 조국 전 장관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피의자 신분이지만 전직 장관인데 검찰이 잡범 취급하겠냐, 특별 예우는 아니지만 의례적 예우 받을 것이다. 이 의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례적인 예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털 대우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독 자택에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여성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 4 모여있는 이 여성들이 카메라를 가리거나 기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앞에 모인 여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성들 몇 명, 한 3, 40대 여성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본인의 이제 자켓을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기자의 카메라를 자켓을 이용해서 가리고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그런 행태들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조국 집 앞 사수 열혈 조국 수호대, 사진기자 촬영 방해 1. 지난 1일 조국 귀가 촬영 시도에 여성 3, 4명이 등장해서 찍지 마세요. 카메라를 저지했다. 그리고 2. 취재진의 질문을 방해하는 행동들. 조국 집 주변 취재진들에게 헌법 17조가 적힌 용지를 들이밀며 여기를 떠나라 라고 압박을 한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지구를 떠나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여기를 떠나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매일 7명에서 9명이 돌아가면서 집 앞을 사수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집 앞을 사수한다. 당번 계엄이군요. 취재진의 신상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듯하다라는 기자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A씨는요, 아니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 팬처럼 아파트를 서성거리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저 사진 혹시 크게 있나요? 자, 오늘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인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기자의 신장이 상당한데 옆에서 여성이 까치발을 하면서 자켓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펄럭펄럭 사진 못 찍어, 찍지 마 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 있는데, 장혜원 교수님, 주민들은 무슨 연예인 극성팬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네요. 사생팬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생활까지만 다 찍는 이런 분들. 저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뭐 사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에 와서 만난 사람들이고, 근데 물론 이제 와서 만나서 연락처를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여성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성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몇 교대를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조직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만나서 조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조국 수호대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앞서 뭐 검찰의 취재진에는 카메라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모이신 분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데 계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예를 들어 뭐 혐의가 예를 들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어떤 부당한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썼다라고 이제 우길 정도의 이제 많은 이제 극심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극심한 지지자들이 있었고, 전 예전에 황우석 박사 사건 때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혐의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냥 그것과 좀 다르지 않다. 다만 취재진들에게 단지 뭐 가리고 헌법을 들이미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취재진들도 괴롭히는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재진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따라가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가서 취재진들이 오히려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너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무라비 법정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법치주의를 사실 외쳤던.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분들이 너무 극성이고 뭐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분들도 사실은 국민의 일원이거든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서게 됐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앞서 계좌를 조국 전 장관이 얼른 오픈해서 좋겠다라고 했듯이, 전 장관 임명되기 전부터 의혹이 나왔던 거를 본인이 셀프 기자회견 하듯이 얼른 다 처리했으면 사실은 장관직을 그만둘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본인이 아무런 뭐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 근데 모든 일들을 사실은 본인이 어쩌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애꿎은 시민들이 수호대까지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주인공은 또 그 집안에 가만히 있고 이걸 그대로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참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장영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분들은 조 전 장관이 좋고 조 전 장관이 무죄라고 어쩌면 믿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혹여 법원에서 계좌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에게 선선히 뭔가를 제공하는 모습,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건가요? 조국 전 장관은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SNS를 참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특히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공적인 인물로서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출근하는 길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가짜뉴스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는 모습을 보였죠. 조금 전에 장희영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났는데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채택해야 될 증인들을 여당이 채택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문회에 서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 당시 조국 장관이 선택했던 것은 본인은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명하겠다라고 국회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줬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정말 SNS를 즐겨왔던 모습처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명들을 충분히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렇게 방배동 자택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모든 시간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속이 되거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됐고, 이젠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까지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쏙 빼어놓고 보고 나면 이 일들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국 전 장관 측을 지켰던 수많은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정점은 조국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병민 박사님 생각은 그때 서초동에서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쳤던 게 사실은 가로 열고 정경심은 됐고 조국 교수님 사랑해요 라는 거다. 조국 교수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자들의 바탕으로 또다시 조국 지키기 2차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법적인 영역 아래서 조국 교수가 똑같은 모든 국민들과 형평적인 잣대 속에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조국 수호대 여성분들 몇 명이 이제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해 드렸는데, 조국 장관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를 일컬어서 그거 다 가짜 보도다,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원고등학교의 그 선생님이 과거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에도 특정 편향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해왔다라는 주장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원고 그 교사, 중학교 때도 좌파 이념 강요, 조국 비판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라고 폭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A 인원고 국어교사,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2017년부터 교사 노조연맹 위원장인데 과거 중학교 재직 때도 이 지속적인 편향 교육을 해왔다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 중학교 재직 당시 2005년 5월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겠다라며 반미 사상 주입 연극 관람을 유도했다. 교과서는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학생 소감문에 너는 나를 감동시켰다. 수업 후 후기를 게시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광우병 괴담 연극을 상연한 바 있고 보수신문의 논조를 수업 시간에 비난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 새롭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원고 사태 10여일 지난 이번 주에야 A 교사를 대면 조사할 예정인데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도 이른바 진보교육감 늑장 조사 비판이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도 그랬다. 왜 그러냐? 그때도 이미 이제 정교조 2대 부위원장 출신이고요. 해직교사 출신이고, 또 지금은 이제 아까 2017년부터 교사연맹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가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사도 밝힌 바가 있고요. 방금 말한 바대로 2005년도에는 할아버지의 필통이라고 하는 통일연극에서 말하자면 반미,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져서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거의 강요하는 그런 내용들을 삼았고, 또 실제로 이제 2008년도인가요? 그 광우병 사태에 있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그 스토리로 연극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하자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교사를 영어로 티처라고 하는데 더 이상 티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티처가 아니다. 티처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예. 21세기 교육은 사실은 도우미로서 퍼실리에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나아지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특히 사회 역사 국어 선생님들은 특히 이분이 뭐 사회 교사도 아니고 역사 교사도 아니고 국어 교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내를 해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을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주입한다라면 이것은 학습권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논술고시가 있었을 때 이거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강남의 학원의 논술 교사들이 다 정의당 출신, 진보정당 출신이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좌파라는 걸. 하지만 당장 우리 애가 서울대 가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침묵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교사가 이렇게 강제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다시 생각해볼, 특히 진보 교육감이 있는 전국의 각 학교들을 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다양했겠지만 좌파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대변인, 좌파의 이념이 이런 게 있고 우파의 이념이 이런 게 있다. 자, 선택은 니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다. 건건에 따라서 좌파의 이념이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파의 이념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된 교사인데 적어도 이 인원고 그 교사는 이 본분에서 벗어났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MB정부 때 청와대 오래 계셨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괴담을 퍼뜨려서 광화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애기 걱정되는 마음에 유모차 끌고 나와서 그 엄마들 다 속은 거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계시면서 야 저거 진짜 가짜뉴스인데 그 교사가 지금 그 광우병 연극까지 관람하게 했대서 하는 말인데 어떠셨어요 그때 청와대 계실 때? 답답했죠. 지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먹는다고 뇌 구멍 송송 이거 아닌데 얘기 한들 하나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얀색에 첫 번째 어떤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쭉 살아가는데 여러 정보를 습득하면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저렇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편향된 잘못된 얘기만 해주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보면서 다른 색깔로 보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도 그다음에 교육청도 좀 다시 봐야 될 텐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앞서서 우리 뭐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그 카메라 기자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시간에 광화문 나와서 또 맞다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얘기, 가장 옳은 얘기, 가장 보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얘기들을 애초에 밑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지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때 광우병 파동 막 일고 나서 몇 년 뒤에 요즘 보니까 비싼 스테이크 집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사 먹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 가도 사실은 뭐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예. 뭐 다른 나라 수입산보다도 훨씬 잘 가공된 거는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미팔군 몰래 따로 들어가서 드시는 분들도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있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혹세무민했던 일입니까? 자,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였는데 가짜뉴스, 진짜뉴스의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조국을 수호했던 두 사람. 유시민 이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오늘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잔인하다며 검찰을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유시민, 그제 시민학교 대담 중에 검찰이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지무지한 형용사는 좀 초등학교 때나 쓰고 안 쓰지 않았습니까? 너 무지무지 뭐.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제 썼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요 전두환 신군부라는 발언을 들어보면 김병 박사님 네.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정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비판은 검찰에 대한 비판이고 예.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올 여름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럼 현재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지하게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관행이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고 있는 듯하다라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내뱉고 있는 이것은 뭐라 그러죠? 돌려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내뱉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가는데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이 자신의 주장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무리된 발언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보고요. 한마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무지하게 잔인한 수사의 관행들, 먼지떨이식 등의 수사를 보여줬던 건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진행됐던 적폐청산 관련 수사입니다.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인권을 유린하는 과정이라고 불릴 정도의 잔혹한 수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른바 검찰에 대해서 증거를 공개하겠다. 불법 내사를 벌였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증거는 공개하지 못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그 이후에 증거 공개 소동 이후에 좀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무지무지하게 검찰 수사가 잔인하다. 전두환 신군부다.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있은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검찰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데 이제 저 내용, 그러니까 조국 일가 혐의점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 조국 일가 혐의점이 아주 간단하나요? 별거 아니나요? 그걸 별거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유시민 작가의 시각이 잘못된 거죠. 아니 유조한 거 있죠. 입시비리 있죠. 사모펀드 관련된 거 있죠. 증거인멸 있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동생 허위 소송한 거 있죠. 또 증거인멸 있죠. 그다음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돈 받은 게 2억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혐의점이 간단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혐의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 전제 사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 혐의점에 비해서 혐의점 저 자체는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 엄벌해야 할 그런 혐의점이죠. 저걸 가볍게 본다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어떤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뭐 본인 자체가 뭐 2주 정도 어디 간다고 하니까 아마 2주 정도는 좀 대한민국이 조금 조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좀 약간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뭐 유럽 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 작가가 2주간 방송 쉰다 선언했습니다. 유럽을 간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생업 때문에요. 한 2주 정도 방송을 못 합니다. 생업은 이제 검찰에서 인정해 준 것처럼 제가 작가거든요. 도시기행 1권을 냈고 지금 2권을 작업하는 중인데 이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고 진도가 참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쟁에 종군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쟁에 참전을 했다도 아니고 종군을 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유시민 돌연 유럽행. 방금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이런 논평 냈습니다. 유시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황.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부터 받아라. 한국당은 유럽 출장이 아니라 유럽 도피다라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 받고 가라라는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도피다, 뭐 출장이다, 종군이다, 뭐 양측이 난리가 났는데. 뭐 양측 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부대변인은 부대변인대로 공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외로 유 작가는 유 작가 나름대로 실제 출판사하고 계약된 사람이라서 그런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오히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것인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딱 쉽게 각이 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이 안 선다. 왜 저걸 하느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건데 네. 매우 아리송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네. 이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아리송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검찰이 했던 방식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방식으로 인권을 말하자면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져나온 길이 매우 미로 같은 그런 길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유시민 이사장뿐 아니라 뒤늦게 이 조국 전쟁에 참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조국 전 장관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패가망신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강경한 발언까지 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된 바 있는데 박 시장이 비슷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KBS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은 더 엄중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돌멩이로 장난으로 개구리한테 던지는데 그 개구리한테는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악의적인 외국 보도를 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기성매체뿐만이 아니고. 자,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패가맹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조간 신문들이 이 박 시장의 언론관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왜 서울시장이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박 시장 이에 대해서 또 비난을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나 봅니다. 언론사의 사설에게까지 제 언론관을 의심하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자,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언론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들은 조국 전 장관과 맞물려서 한 달 내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가 이어지고 피의 사실 흘리기가 계속된다. 10월 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고 10월 25일 역시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나가서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1일 유튜브 박원순 TV에 나가서 언론개혁 언급한 걸 두고 주요 언론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나 봅니다. 라고 뭔가 프레임을 바꾸는 듯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부적절했다 비판하셨잖아요.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방향성은 저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계속 정치하실 분이고
뭐 저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자유 이야기 하십니다만 지금 앞서 저희 방송에서는 KBS 내용을 내보냈지만 사실 대부분 발언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이잖아요. TBS니 뭐 유튜브니 매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유튜브도 결국은 김어준 씨 방송이고 다스보이다라는 TBS도 결국은 김어준 씨 라디오고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누가 봐도 사실 김어준 씨를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씨의 색깔은 명확해요. 그 색깔의 언론에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하신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언론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고 당연하죠. 여론을 호도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앞서서 그렇죠. 광우병 이야기랑 똑같이요. 그리고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문책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언론들 좀 이렇게 좀 개혁 좀 됐으면 좋겠고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사라져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중립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했을 때의 신뢰성과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 신뢰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박으로 당신 입맛에 맞는 언론만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상식적일 정도로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한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앞서 여러 차례 출연했다는 김어준 씨 방송이야말로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그 언론제재,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지어 최근에는 법정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런 사실도 있었고 그동안 2017년 자료표 쭉 보더라도 잘못된 경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과 의견이 같아요. 적절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러다 보니 제가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본인의 정치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지만 서울시장이잖아요.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 서울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쪽 언론에 나가서 하신다는 거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정작 이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돼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달 28일 황교안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고 2017년부터 교통방송이 14건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에 11건이 김어준 방송이었는데도 정작 가짜뉴스, 왜곡방송 뭐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서울 시민 모두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중립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교통방송 주인이 누구죠? 라고 물어봤던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 조국 장관 사태가 많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일면에 잘못될 수도 있는, 잘못됐다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보도를 일면에 한 한겨레 신문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지금 이 순간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최근에 청산 적폐 수사를 통해서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에 따른 잘못된 보도를 했던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뇌숭숭, 구멍숭숭 난다고 했다고 주장했던 많은 그때 당시에 보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연 책임지고 패가망신했는지 다시 되돌아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 마음을 살 수 있는 중립적인 시장을 원하는 거지 갑자기 조국 장관의 특정 핵심 지지층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조국 장관 사태에 종군하는 듯한 유시민 이사장과 비슷한 박원순 시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시민, 박원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록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서 안보실장이 안보를 모른다라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높습니다. 먼저 정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들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일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팩트와도 틀린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라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미사일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과 관련돼서도 텔 발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과연 군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군 일각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군 관계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당혹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분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동식 발사대가 아니라고 하는 건 군사 기본 상식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무수석의 버럭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표현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성명이라는데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이야기 없어. 말씀 조심하세요. 자, 북한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정치 깡패나 다름없다. 재벌릇 개 못 준 강수석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무수석이 아닌 정쟁수석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주 의원님, 네. 안보실장의 논란 그리고 정무수석의 논란, 이 두 가지 논란이 동시에 또 공교롭게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청와대도 국감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비서실장 중심으로 국감에 대한 대응을 얘기할 텐데 그 대응에서 사실은 두 가지 어떤 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손하게 응대해서 차분하게 가자는 대응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되게 밀리지 말자 이런 대응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 자리에 부시장 때 앉아봤지만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가령 뭐 4월 19일 날 시장님이 다른데 공식적으로 뭐 4.19 참배를 갔는데 길 잃은 강아지처럼 어디에 헤매고 있느냐. 그때 저도 버럭저렇게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해도 너무 시장하다. 공식적으로 다 어디 간지 알면서 시장을 길 잃은 강아지라고 표현한 건 전에 버럭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한테 물어보는 질문도 아닌데다가 뒷줄에다가 남의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뛰어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삼선 의원이고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공손하게 어떤 국감 받는 자로서의 태도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안보실장의 경우에도 가령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오는 공격력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팩트 자체가 텔 자체의 세 가지 모형이 북한이 했지만 실제로 이스칸데르급을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좀 깊이 있고 또 신중한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정용 실장의 발언 중에서 상중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로 다 복귀한 이후에 발사를 했다. 뭔가 북한을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복귀했더라도 상중이잖아요. 국가를 보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대답, 경험했던 질문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좀 시장바닥 같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너희는 부당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사 옳은 소리를 지적해도 그걸 굉장히 귀에는 부당하게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격앙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골적인 불만이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질문할 때 우기지 마라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향후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당 무조건 반대하면 돼요. 하지만 여당은 이제까지 공약이랄지 아니면 뭐 규제 혁신이랄지
아니면 민생이랄지 이것을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빈정거리 말투를 하더라도 그걸 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보수와 아니면 진보로 나눠지다 보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옳은 소리 해도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잘 되려고 하면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뭐 극단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정책, 이런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얘기가 포용이잖아요. 야당도 여당이 잘하는 건 포용하고 여당도 야당이 포용하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목소리만 뭐 큰 소리 내다 보니까 마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정치 풍토가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아니 물론 박지원 대변인 나경원 원내의 표현도 저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우기지 말라. 사실은 좀 더 그 발언이 당신의 발언이 왜 틀렸냐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근거 말고 우길 말라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원내도 잘한 건 없지만은 정용 실장과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버럭 같은 해프닝 같은 것도 나온 건데 저는 정용 안보실장의 이른바 북한 두둔성 발언들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정용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북한을 조금 아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 다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흔히들 청와대 참모하면 우리는 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라고 하고 말을 조심하는데 유독 이 정부에 있어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SNS 활동도 많고 각종 방송 나와서 출연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국감장에서만 왜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전에 김영주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국감장도 그다음에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차치하고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고 있는 국회의원의 질문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저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결정을 보자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제일 커요. 청와대 안에서는.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좌할 때는 저런 식의 억지, 우기기 답변이 그리고 그런 보좌가 그런 그 정책 결정에 의한 바탕 기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선 경제수석의 발언도 함께 논란입니다. 나란히 들어보시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하나씩만 꼽아보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 가장 뭐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네. 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시간 가요. 빨리 답변하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20초 더 드릴게요. 시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보십시오. 세계 성장률보다 무려 0.9%가 더 적게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정책을 하실 때도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그런 얘기 하지 높지가 마시고요. 않았고요. 수사! 예. 정말 이거 좀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장영 교수님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노영민 비서실장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너무 크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질문을 받은 예. 당사자의 입장이면 돼봤어요. 잘한 예. 것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질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가장 잘못한 것 하니까 뭐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못하는 듯한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잘못한 게 많아서 어떤 하나를 특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말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 언뜻 뭐 하나 그러니까 선택할 나쁘게 수 없다. 해석하려면 좋게 예. 해석하려면은 앞서 그 반문 나간 것처럼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저 자리가 여러 가지로 반성하거나 뭐 이런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잘못한 걸 지적받고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난 것들을 또 어쩌면 보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고성에 욕설에 뭐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감장 모습인가 할 정도로 조금 믿기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는 수준 낮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 여당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고체계라든지 정보가 많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저 사실 그 의심이 들어요. 앞서 통일 뭐 외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답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준비를 한다면 뭘 준비했던 거 간에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저는 앞서 가짜뉴스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사실은 가짜뉴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뭔가 계획을 세운다. 이 와중에 지금 또 감정적으로 저 같으면은 앞서서 지금 버럭한 우리 강기정 의원이 이야기 나올 때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 분위기라면 아무리 야당이 막말을 해도 차마 나는 버럭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대통령 빗대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야당 의원들을 또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저 분위기 자체가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예. 경제수석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지만 김병현 박사님 경제수석이면 항상 머릿속에 정말 자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랑 그렇죠. 네. 취업자 수. 네, 일자리 문제 뭐 등에 대한 이 두 개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수석이? 저는 저걸 몰라서 답변을 안 한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성장률 추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여기로부터 야당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기정 수석의 호통을 보면서 저런 버럭의 장면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문제 한 곳말에서 꼽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연코 저는 청와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는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의 자리였고요. 논리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국 전 장관 사태, 경제에 관한 문제, 북한에 관한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꼽아서 묻기 시작하면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버럭으로 다 묻었다. 그럼 그 피해갈 수 없는 그 책임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결국 참모진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기정 정무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부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내년 총선 전까지 이러한 인사를 바탕으로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운영위원회 한 번 엉그러뜨리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버럭으로 기사를 왜냐하면 담겠다. 강기정 수석이 버럭하고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앞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이밍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수간이 치고 나왔고요.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걸 말려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비서실장이 강수석 왜 그래라고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시장 여기에 대한 정치 다 가만히 앉아있고요. 누가 거기서 슬그머니 일어나냐. 장면 한번 보시면은 뒤에 있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수석님 이 정도의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기사를 도배했던 부분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버럭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있는 김광진 정무비서관만이 나와서 수석님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맺어놓고서는 충분하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문제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하나만 든다면 한 가지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인식, 두 번째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청와대를 향한 책임론을 묻고 가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덜컥 특히 자유한국당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색소폰 부는 영상을 올려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공안검사라고 하면 인권을 탄압하고 또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자,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발 1호 인재 영입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도 삐걱대고 있는 가운데 색소폰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 한가롭지 않느냐라는 당내의 지적도 많습니다. 일단 여당의 지적과 또 당 안팎에서의 목소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가로이 색소폰 불고 구제 불능. 홍준표 전 대표는 색소폰은 총선 이기고 난 뒤 불러 헛발질 계속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표님, 지금 확실히 색소폰 불 때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엔 표창장 주더니 이젠 색소폰. 그동안 표창장 논란, 공천 가산점 논란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전략을 좀 가다듬고 기획을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했던 색소폰 연주가 새로 띄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옳은소리가 연 2주째 헛발질을 했습니다. 이 이전에 대통령 애니메이션 가지고 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응원하는 국민들 많은데 국민들 저렇게 하다 보면 다시 다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데 왜 애써 다른 얘기만 들으려 하는지, 옳은 소리만 들으려 하는지 아니면 오른쪽 소리만 들으려 하는지 한번 제발 좀 넌시 좀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청와대 참모가 버럭하고 조국 전 장관 인선 문제가 아무리 뜨거워도 야당인 한국당에서 색소폰 불면 그걸로 끝이다, 다 묻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홍익표 대변인이 논평을 잘못 냈어요. 그래요? 야당 대표가 색소폰 불 정도면 정혜용 안보실장 말이 맞다.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 검사, 공안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각각 총선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대선 앞으로 가기 위한 모습의 그림들을 쭉쭉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버무려지면 참 좋은데 이게 각기 따로 노는 한가하게 자기 스탠스를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자기의 미래를 잘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인재 영입 1호에서 삐걱댔던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0년 군생활 마지막을 헌병대 지하영창에서 보낸 굴욕의 심정을 승화시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나 당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거죠.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대장 영입을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반박 회견을 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결국은 박찬주 전 대장의 논란도 황교안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당의 의견과 조금 다른 듯한 이야기를 황 대표가 함으로써 지금 당 내에서도 뭐 의견이 나뉘는 것 아니냐. 인재영이 미호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라는 것 자체 사실은 지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가지가 왜곡됐다,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박찬주 전 대장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나만 이런 거 아니다, 뭐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에서 이분은 안 돼, 1호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 대표가 색소폰 불고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이미지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갑질, 대표적인 뭐 언론 탄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1차 인재 뭐 혹은 1호 인재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당에서 한 이야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억울하든 뭐든 간에 사실은 큰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박찬주 전 대장도 심적으로 부담은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을 지지해주는 황 대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당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입장 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부르면 가겠다, 안 부르면 안 가겠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케이와 노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황 대표의 결정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고 더 이상 내부적으로 나뉘는 모습이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 텐데 이 가운데 지금 1차 인재 영입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2차까지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하다. 네. 자, 네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하프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KBS, 두 번째는 손흥민, 세 번째는 레깅스, 네 번째는 북한.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먼저 KBS. KBS가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응급 환자를 태운 채 추락한 소방 헬기의 이륙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고 자사 뉴스를 통해 공개해 논란입니다. 그제 KBS는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로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 추락 직전 짧은 비행이라는 약 1분간의 영상을 단독 보도로 방송에 내보냈는데 해당 영상은 사고 헬기가 독도에 착륙한 뒤 환자를 태우고 이륙해 방향을 돌리는 추락 직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직후 자신을 독도 경비대 팀장이라고 밝힌 박모 씨는 포털 사이트에 KBS 직원이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다. 수십 명이 이틀을 잠 못 자는 동안 편히 주무시고 나가시는 것이 단독 보도 때문입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KBS는 단독 보도를 할 게 아니고 영상을 빨리 제공해 사람을 구했어야 했다라는 KBS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 측은 어제 사전 동의 없이 촬영 행위를 한 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영상을 일부러 숨겼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는데 뒤늦게 국토부 사고조사팀의 영상을 넘기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박정아 대변인 이러면 안 되죠. 이 KBS는요 공영방송 아닙니까? 재난 사고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추락 직전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 영상을 본인들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찍지 않았다, 우리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틀 뒤에 KBS 뉴스에서 단독 보도라고 보도한 거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고가 난 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잖아요.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360도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360도 중에서 어느 쪽으로 헬기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KBS가 공영방송이지만은 국가 재난 주간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시면 독도 영상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도 KBS가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그 직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재난 방송을 위해서 영상 시스템을 챙기러 갔던 그 직원이거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단독 보도 며칠 후에 내겠다고 그 많은
소방대원들이 그 많은 구조대원들이 독도를 둘러싼 그 망망대해 바다를 헤매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KBS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최근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KBS는 공영방송이고 전체 한국의 재난방송을 책임져야 되는 방송이지 다른 방송사, 다른 언론사하고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KBS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좀 챙겨봤으면,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당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KBS가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건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다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구성원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KBS가 다 잡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시점, 그러니까 이 독도 해양경비대 경찰 측이 KBS에게 영상 협조를 부탁했던 그 시점은 구조의 바로미터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로 중차대한 지점이었습니다. 헬기가 어느 방향으로 비행하다가 추락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구조할 것이고 무엇이 원인이어서 사고가 났고 생존자는 있는지 없는지 수색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영상인데 이거를 제공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방금 박정화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임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빨리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요. 또 그것을 사실은 단독 경쟁 뭐 그런 것들 기자 정신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부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먼저 주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자기의 뭐 말하자면 재산권이라든지 먼저 했다는 걸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KBS가 좀 더 진지한 말하자면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막 변명하듯이 또 그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유머지하다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좀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예, 지난번 이 고성 속초 산불 때에서도 엄한 장소에서 현장에서 중요한 것처럼 허위 보도하더니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됐어요. 앞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해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 남성이 불법 촬영했던 레깅스 사진을 함께 실은 점이 확인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기술하면서 피해 여성의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이 본문에 기재된 것. 피고인에게 송부된 원본에도 해당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판사들도 내부 열람 시스템을 활용해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법조계에서도 해당 사진을 판결문에 실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된 사진을 문제 삼아 재판 절차까지 밟았는데 공적인 기록물에 정작 그 사진이 남아서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 또 당시 여성이 입고 있던 옷차림은 글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굳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문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역할이 하지 않도록 판사 대상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본주의 퇴폐 문화로 낙인 찍었던 노래방과 술집 등 개인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이 최근 평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술집, 약국, 식당들이 줄지어서 개업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 그러면서 개인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평양시 행정위원회와 구역 방에 상당한 뇌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북 제재 장기화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 유흥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은 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의 폐막 소식을 전하며 외국인들의 관람 소감을 집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퇴폐 문화라는 금기까지 푼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과 경찰청 성격인 북한의 보위성과 보안성도 서로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 단속 권한을 갖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